네, 지난밤 엔비디아가 사상 최초로 시총 4조 달러를 터치를 하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으로 지금 무역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고요. 6월 FOMC 의사록에서는 연준 의원 19명 중에 단 2명만이 7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훈풍을 받으면서 오늘 모처럼 반도체주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오늘은요, 김지현 다울증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창용 총재 발언을 보시긴 할 텐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지금 금리 동결을 진행을 했고, 이제 오기 전에 잠깐 이제 얘기를 보니까 가계부채나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동결을 결정했다. 하반기에는 이제 좀 더 경제 상황들을 보면서 결정하겠다. 약간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들로 좀 이제 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에는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은 결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당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발의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시장에서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였던 것은 일단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은 1년 안에 원칙적으로 이제 소각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의무 소각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강도 높게 정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시장이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사주 보유 비율이 이제 10%를 넘어가면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사주를 처분할 시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 매수 권리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11일에 그 국회에서 이제 그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선법 개정 때 이제 빠졌었던 내용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라든지 집중 투표제라든지 이런 논의와 함께 이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대체로 이번 개정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좀 제도적 전환점이 이제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다만 앞으로 이제 제도의 그 실효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그 실질적인 행동 변화가 좀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이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고 오겠습니다. 관세 부과에 따른 선수요 효과 등으로 2분기 성장률이 일시 높아지겠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 지역과 중국은 재정 확대 등 경기 부양책에도 미국과의 통상 갈등의 영향이 성장세를 완만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완만히 낮아지고 있지만 관세 전가와 관련된 향후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유로 지역에서는 낮은 수요 압력과 유로화 강세 등으로 2%를 하회하는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협상의 일부 진전과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로 위험 회피 심리가 약화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 기대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고 달러화 지수는 약세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건설 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1사분기 중에 감소했던 민간 소비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경제 심리가 살아나면서 2사분기에는 증가 전환한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반도체 수출의 호조 지속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소비가 경제 심리 개선과 추경의 영향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향후 성장 경로는 대미 무역 협상의 전개 과정 그리고 내수 개선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수출과 성장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와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관세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경쟁국에 대한 관세 수준과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 생산기지인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중국, EU 등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경우라면 이들 국가들을 통한 간접 효과가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매겨지는 관세 효과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성장률을 어느 정도 조정할지는 국가별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될지 또 경제 심리 개선과 추경의 영향은 어떨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서 8월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물가는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6월 중 소비물가 상승률이 가공식품 가격이 오름세, 농산물 석유 가격 기저효과 등으로 2.2%로 높아졌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를 나타내었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전월 2.6%에서 2.4%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요 압력, 국제유가의 안정세 등으로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며 금년 중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률도 지난 5월 전망치인 1.9%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가가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에 따라서 투자 심리 호전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장기 국고채 금리는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 등으로 높아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 협상의 전개 과정,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받아서 1,300원 중후반을 상당폭 계속 등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시장은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도 크게 늘어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다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그간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은 증가세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 예상되지만 무역 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만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무엇보다 지난 5월 통방 이후 정책 여건 중에서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듣고 오셨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말에 기준금리를 내렸고요. 이번에는 동결했는데요. 무역협상의 불확실성, 가계부채 급증 부담으로 동결을 결정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번 결정이 전원 일치라는 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지주사라든지 증권주의 상승이 눈에 띄게 있었습니다. 지금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이나 업종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어디를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자사주의 지분율이 높은 순대로 네네. 이제 나래비를 세운 대로 이제 주가 상승률이 좀 컸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 모멘텀은 연장이 되었고 이 자사주 지분율이 높은 주식들이 전량 소각을 했을 때 이제 얘네들의 발행 주식 수가 감소를 하면서 EPS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제 시장에 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들 그다음에 작년 이후에 실제로 자사주 매입을 단행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개선 기대감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버넌스 개선 쪽에서는 이제 지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제 증권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에서 이제 자사주 비율이 높은 애들 위주로 이제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추가적으로는 작년 24년도 이후로 이제 업종 간의 이제 업종 단에서 이제 PBR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변화가 없었던 업종이 이제 필수 소비재랑 화장품 유통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내에서 실제로 작년 이후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단행을 했고, 이제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이제 흑전을 기록하거나 이제 플러스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현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입 소각이 이제 기대된다는 점에서 좀 PBR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상법 개정, 기업 거버넌스 개혁 의지가 어쨌든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좀 높이는 요인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외국인 수급에 대한 지금 기대감도 생기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둔화된 이유로는 뭐 어쨌든 6월 달 대비해서 지금 6월 말부터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매수세가 좀 둔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로 약간의 모멘텀이 넘어갔기 때문에 자산 배분 측면에서 좀 한국에서 미국으로 좀 자금이 이동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 말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나 뭐 이제 빅테크들의 모멘텀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IT 업종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좀 선호가 좀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슬로우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반기에도 외국인들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만한 이제 그런 유인들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거는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뭐 하반기에 이제 신흥국 지수, MSCI 신흥국 지수의 그 국가별 비중 조정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국 비중이 올라가면서 좀 패시브 추종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6월 달에 보여줬던 장세의 성격이 금융 장세의 성격이랑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은 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뭐 하반기까지도 이제 한국에 대한 예외주의는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장세와 정책 모멘텀 속에 외국인의 수급을 또다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연일 연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현재에도 3,165선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3,500까지 상단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어제 레벨 네. 지수 레벨 기준으로 이제 뭐 선행 PBR은 0.97배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중에는 어쨌든 3,200에서 3,300 정도 보고 있고, 이제 4분기에는 어쨌든 연준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제 미국 감세안이나 그 관세 정책이 정립이 된 후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의 카펙스 사이클이 다시 도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외 여건들이 뒷받침되고, 이제 국내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실적 장세의 성격을 띠게 된다면은 이런 성장주들의 강세가 좀 동반이 되면서 좀 3,500선까지 좀 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장세가 본격화되면은 3,500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을 지시를 했고 방산 경쟁력 강화에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방산 관련주들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상반기에 이제 조선이나 방산 같은 이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히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좀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이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처럼 지수가 조금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좀 약세장적인 성격을 이제 띠고 있었던 시장 상황에서는 좀 이제 기보유자들이 좀 차익 실현을 하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이 싼 수준이라고는 이제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제 호실적을 보일 수 있는 애들은 어쨌든 결국에는 조선 방산 같은 이제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 실익은 없고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이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관세와 관련해서 관세 무풍지대다라고 떠오르는 섹터가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최근에는 증권주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1분기에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2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의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주가가 업종 단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의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인디 브랜드나 그런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들어서도 그 컨센서스 추정치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제 해외 그런 글로벌 업체보다는 이제 국내에 대한 선호도가 더 유지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유럽이랑 뭐 중동을 중심으로 한 뭐 성장 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의 뭐 그런 기저 효과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미와 유럽을 비롯해서 해외 시장에서 좀 선점에 나서주고 있다. 화장품주 2분기에는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뭐 주도 섹터가 조방원 항상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좀 철저하게 소외됐었던 철강이라든지 화학주가 지난주에 좀 강하게 움직여줬었습니다. 주도주의 교체 가능성 보십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계속해서 주도주들의 지위는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지난주에 나타났던 그런 주가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가 이제 세게 올랐고 2차 전지나 이제 화학, 철강 같은 업종들이 이제 조금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섹터 단에서 이제 호재도 있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이제 지난주처럼 지수가 이제 좀 그러니까 좀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는 그 주도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그 어쨌든 그 매도를 하려는 그 욕구, 차익 실현의 욕구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편안한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편안한 그 빈집 업종으로 이제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도주와 이제 빈집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럼 말 그대로 빈집으로 갔었던 거는 이제 순환매의 일종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뭐 아직 펀더멘탈리하게 올라오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제 트럼프의 상호관세에서 특히나 자유롭지 못한 업종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안전한 선택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 방산, 원전, 금융, 화장품, 의료기기 이런 이제 주도주들에 대한 선호는 이제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뭐 이제 4분기 들어서 이제 사이클상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적 장세에 돌입을 한다든지 이제 미국의 그런 금리 인하 같은 그런 대외 여건들이 좀 완화가 되었을 때, 그때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면은 이제 빈집 업종들도 그때 이제 동반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빈집 업종들이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기존 주도주 선호가 아직까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제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안 좋은 건 뭐 예상이 됐었지만 예상보다 더 이제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실적 어떻게 또 보셨고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6조 원 나오면서 이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네. 컨센서스는 거의 6조 원 가까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HBM 관련된 비용들이 이제 반영이 됐고, 뭐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적자가 결국에는 확대됐기 때문인데, 뭐 실적 저점을 확인했다고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HBM의 그 샘플 계획 시점들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이제 4분기 들어서야 이제 26년도 사업에 대한 좀 실적 가시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실적 저점을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자사주 추가적으로 이제 나왔던 그 자사주 관련 정책이 이제 좀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박스권 내에서의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간밤 엔비디아는 사상 최초로, 세계 최초로 시총이 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오늘 삼성전자보다는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차별화가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외국인들은 선제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를 좀 더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장이 흔들릴 때마다 편안한 선택지 이제 전자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그런 모습 패턴들이 이제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전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적에 대한 선제적인 기대보다는 좀 더 이제 사후적인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한 시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제 4분기 전까지는 주가 박스권 그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코스피 지수 상승 탄력이 이제 좀 둔화되기 시작했던 네. 6월 말에 확인을 했듯 이제 미국 증시에서 IT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은 여전히 이제 SK하이닉스를 선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하이닉스의 상승이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상호관세 서원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의약품에 최대 200% 관세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시장 자체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관세 타격 어디까지 보십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제 대표적으로 빈집 업종이기도 네. 한데요. 그러니까 의약품에 대한 200% 관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시장에서는 일부에서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좀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본 것은 이제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제 유예 기간을 이제 준다고 했고, 그 사이에 이제 의약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발이 많이 있을 거고, 그 사이에 이제 로비도 많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200%라는 관세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능성이 이제 현실화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국내 제약업종 투심에도 좀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이제 보고 있고, 이제 다만 함께 예고된 반도체 관세가 조금 더 관건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며칠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S&P 500 목표치를 또 상향 조정하고 있고, 근데 뭐 낙관 너무 과열돼 있다라는 뭐 지적들도 있고, 뉴욕 증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당초 이제 하반기 전망 들어서 이제 7월 달에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다. 이제 상호관세 유예 종료라는 불확실성 또는 뭐 감세안 통과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이제 부각이 될 거다라는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미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네. 예상과는 달리 이런 관련된 불확실성들을 오히려 양호하게 소화를 하면서 미증시가 조정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도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2000년 이후로 이제 S&P 500의 월별 수익률을 보게 되시면은 7월 달 수익률이 그 11월, 4월 이후로 이제 세 번째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절적인 요인도 이제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실적 시즌 때마다 어쨌든 기대감들은 유효하고, 또 특히나 이제 그 7월을 절반으로 나눠서 이제 하반월과 상반월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네. 상반월이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이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반기 자금이 이제 좀 7월 달 초에 이제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서. 7월 달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뭐 신고가 경신에 대한 이제 부담은 있겠지만 뭐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흐름도 잘 보셔야겠는데요. 증시는 뭐 좋은 분위기지만 미국 경제만 놓고 보면은 지금 우려 요인도 적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뭐 미국의 6월 CPI 발표도 있고요. 일부 기업들은 이제 관세를 반영해서 뭐 가격을 인상하고 있고, 관세 부담에 따른 이런 물가 상승이 이런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7월 초에 발표됐었던 6월 달 그 경제 지표들만 보더라도 관세 영향이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은 소폭 상승을 했고, 서비스업 지수, ISM 서비스업 지수 내에 그 물가 지수는 상승을 했고, 또 미국의 5월 달 무역 적자폭은 더 확대가 되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세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결과 이제 페드 워치 상으로 이제 반영된 7월 달 뭐 금리 동결 확률은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95%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 유예로 인해서 아직은 기업들이 소비자들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그 가격을 전가하는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제 8월 이후에 가시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물가랑 또 고용입니다. 고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살짝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미국 고용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6월달 고용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이제 이전 전월달 수치들도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봤을 때 실업률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내용 자체는 좀 좋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뭐 세부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시면은 이번에 고용 증가를 이끌었던 거는 이제 정부 고용의 증가 부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이제 주당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규 고용도 줄어들고, 이제 기업들도 해고 자체도 이제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좀 슬로우해지는 구간이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고용이 이제 깨지는 그림은 이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나 기대감은 더 이제 뒤로 밀릴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서학개미들이 미국 투자하는 금액이 다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한정된 자금을 이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지금 뭐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직접 비교를 해본다면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어디를 더 유망하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은 그래도 이제 미국보다는 한국에 대한 업사이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개인들의 매수 여력 자체는 뭐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예금 잔고가 빠지는 그 추이를 보더라도 좀 더 대기 자금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달러 약세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달러 약세의 그 폭이 조금 되돌려지기는 했지만, 이제 해외의 그 파생 포지션들을 보게 되시면은 아직도 이제 달러 약세와 이제 워낙 강세에 베팅한 포지션들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단기에 되돌려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달러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이제 이미 10%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 미국 주식을 1,400원대에 이제 미국 주식을 매수한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10%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환차익을 감수를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국내 증시에 더 매수 여력이 더 크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보다는 국내 증시의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지수 자체가 좀 가파르게 올라서 지금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7월장과 함께 하반기 투자 전략 세워주실까요? 당초에 이제 하반기 전망에서 이제 신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던 종목들은 이제 산업재였고, 그 이후에 이제 7월 중순 이후에 만약에 이제 미국의 그런 대외 불확실성이 조금 이제 확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내수주들, 그러니까 내수주에는 저PBR이나 이제 소비주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6월에 당초 예상보다 이런 국내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이제 좀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 조정폭은 깊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예외주의 경로라든지 아니면은 주도주에 대한 그 큰 그림 자체, 방향성 자체가 이제 훼손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도주에 대한 이제 그 조정이 나타난다면은 이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제 시각은 변함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에 대한 조정이 나타난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지현 다올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